네,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 이야기해보죠. 이 장관들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장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장관들 중에 이제 참석을 안 하고, 차관이 대신 참석하거나 차장이 참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6.25 전쟁 납북자 진상규명위원회인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차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교부 장관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 차관이 외빈 접경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 총리를 포함해 다들 한가해서 이 회의에 온 것 아니다.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청장 대신 또 경찰청 차장이 참석을 했더니 역시 경찰청장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찾았다라는 것을 꼭 장관이나 경찰청장한테 전달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보통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장관이 오고 총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차관이 와도 양해를 좀 받는 상황인데, 저렇게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 난 내용이지만 저렇게까지 굳이 한 이유, 특별히 의도는 있겠죠, 분명히? 군기잡기죠. 네. 군기잡기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완구 총리가 역할 분담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전임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는 보면은 또 대통령께서 그 당시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했잖아요. 뭐 진돗개같이 물어뜯는다, 살점이 물어뜯는다. 이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정홍원 총리는 점잖은 그런 좋은 역할,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데, 사실은 보면은 원래 대통령은 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총리는 조금 악역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엄마와 아빠 같은 역할이 그렇죠. 뭐 엄부 자모 비슷하게 그래갖고 보면 이번에 이완구 총리는 그런 측면에서 3월 12일 보면은 부정부패와의 어떻게 발본색원 전쟁 이런 때도 보면 좀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고, 또 보면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하고 이미 다 조율됐다는 걸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총리가 이야기하고 악역, 좀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좀 비난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저항에 부닥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총리가 도맡아 해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어제도 보니까 뭐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뭐 청년 일자리 이런 좋은 얘기 해주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침 보니까 어제는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장수 장관. 아니 그럴 때 우리 그 실세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실세 장관이라는 표현 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꼭 사실 경찰청장은 약간 좀 보면 끼어든 뭐랄까 좀 같이 한번 끼어넣은 느낌이 들고, 실제는 윤병세 장관을 갖다가 딱 지목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 외빈 접견 중입니다. 근데 경찰청장은 좀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뭐 경찰장 공식 행사였고, 물론 뭐 윤 장관도 공식 행사가 아닌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보면은 예전에 보면 뭐 의전 총리, 무슨 뭐 대독 총리 얘기하는데, 요즘 총리는요 사실 위원회 총리입니다. 총리 산하에 민간위원회가 대개 한 50개 되고, 그 민간위원회 50개 정도의 민간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맡아서, 총리는 그 위원회 회의 주재하다가 그 시간 다 보낼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보면은 의례적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는 당연히 차관이 간다는 것이 그동안 만연되어 있던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윤병세 장관 꼭 찍어서,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원칙대로 해. 그리고 차관 꼭 가서 장관에게 이 말 전하세요. 라고 얘기한 것은 이른바 공직사의 군기잡기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 역할 분담도 그렇고, 보면 사실 뭐 총리가 그 주재하는 그런 회의에 보면 당연적으로 장관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관을 대리 참석시켰던 것은 날 비정상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이완구 총리가 하는데, 문제는 이 약발이 먹힐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힘을 실어주고 도와줘야겠군요. 일단 뭐 지금 부패와의 전면전 하게 되면서 담화를 하고, 그것을 이완구 총리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상당 부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발언들이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발언들이 아마 이것은 뭐 이완구 총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일 텐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실추되었던 그 위상을 어쨌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지난번 부패와의 전면전에서도 그 화면을 자세히 보면은 양쪽에 2명의 장관들이 있었어요.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인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행자부 장관은 이제 경찰을 소속으로 두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소속으로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와의 전면전을 수행할 기관들을 담당하는 최고 수장들을 사실은
양 옆에 놓고 이 담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상당히 어쨌든 힘 있는 총리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장면에서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최근에 보면은 어떤 뭐 부처에서 가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도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완구 총리의 어쨌든 책임 총리의 모습 또는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효과가 이제 얼마나 나타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 화면인데 사실은 행자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 양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몇십 분 세우는 사실 게 이례적인 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책임 총리 얘기를 하지만 우리 헌법상 봤을 때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 관리한다는 게 우리 헌법적 취지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부터 책임 총리제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좀 장기적 계획을 좀 짜고 총리가 책임지고 이제 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담화 발표할 때 보면 옆에 정말 법무부 장관하고 행자부 장관이 옆에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러면 있을 필요 사실 없거든요. 뭐 얘기를 한마디 한다면 왜냐하면 같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장관들도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같은 위치인데 통할만 국무총리한테 받는다 이 정도인데 저 모습은 정말 아마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구 총리가 좀 의도된 연출이 아닌가 제대로 좀 해보겠다. 그래서 책임 총리 우리가 말하는 헌법 말고 정치로 말하는 책임 총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패와 전면전을 하는데 나는 이 두 사람 행정 두 장관을 들고 시작하겠다 이 모습을 보이는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저런 모습 보이지 않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서 뭐 나왔지만은 대통령은 조금 더 국민의 아픔이나 고통을 좀 주고 총리가 실세 총리 권한을 행사하고 좀 쓴소리도 하고 또 공무원 조직 다독이고 채찍질도 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헌법적으로는 뭐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할 때는 지금 뭐 황 의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대통령은 그냥 큰 그림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참 필요하다. 뭐 서비스 산업 발전법 하겠다. 하면 좋겠다. 하지만 정말 악한 모습, 악하다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독하고 좀 쓴소리 같은 경우는 총리가 직접 할 수 있고 대통령은 다만 거기서 약간 이렇게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책임 총리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완구 총리는 뭔가 성과를 빨리 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위사 실추됐던 것들, 상처난 부분들을 빨리 이제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국정 성과를 내는 건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패 척결의 문제 또는 이제 군기 다잡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부패 척결 같은 경우는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 부분 뭐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기간 안에 성과를 보임으로써 상처 났던 부분들을 상당히 어쨌든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차기 주자의 위상을 뭐 다시 복원하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여당에 대한 다른 차기 주자군들에 대한 관리, 여당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이니까요. 그런 부분 계속 어쨌든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가 어제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정책 입안을 할 때 책상에서 만들지 말고 먼저 현장부터 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좀 복지부동하지 말고 현장 가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도 직접 듣고 실생활, 현장의 의견이 반영이 된 정책을 입안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공무원들을 좀 다독이고 집권 3년 차에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적극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본격적으로 뭐 부정부패와의 부정부패의 전쟁, 그다음에 국가기강의 확립 나서다 보면은 공무원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복지부동하게 됩니다. 거기다 마침 보니까 지금 대다수의 부처가 세종시에 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지금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현실인 게 장차관 거의 서울에 올라와 있어요. 국장들 뭐 국회다 뭐다 해갖고 거의도 서울에 거의 반 정도를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무관들이나 사무관들, 서기관들은 세종시 청사 밖으로 나가질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 마침 보니 모 일간지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복지 담당하는 거 공무원들이 10조 이상의 그 복지 예산을 쓰면서도 막상 현장에 한 번밖에 안 나가봤다더라. 라는 그런 기사 보도가 있고 나니까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완구 총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 보면 이게 사실 세종시 내려가고 좀 정부가 둘러 쪼개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데서 실제 위에 장차관이라든지 국장, 실국장들은 거의 뭐 저희 태반이 서울에 올라와 있고 실제 일하는 허리나 뭐 과장 밑으로 뭐 사무관, 주무관들은 뭐 있으니까 그야말로 결정만 받기도 어렵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그렇다고
또 보면 예전 같으면은 저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서 자주 찾아보고 대화할 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태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찰 공무원도 쭉 오래 했던 네. 저 이완구 총리가 그 문제를 꼭 찍어서 마침 이번에 그런 기사 네. 보도도 있고 하니까 왜 공무원들이 책상 물리면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 있느냐.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실제 그런 어떤 정책 수요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물론 또 정책 수요 있다고 나가면서 뭐 다른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보면 현장에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었는데 이거 먹고 이완구 총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진짜 공무원들 신발끈 좀 동요 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언론이 여론 전달 역할을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는 언론의 지적이나 쓴소리가 실제로 흡수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기사를 보고 총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반응을 보이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은 또 이제 소통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첨언하자면요. 지난번 저 이완구 총리 후보자 할 때 그 당시 이해찬 의원이 보면 저 국회의원 국회의원직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해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니까 이완구 총리 많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 이완구 총리 뭐 그래 봐야 내년 1월 14일이면 다시 뭐 국회의원 빠지 달겠다고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무원들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오히려 대통령 임기 때까지 이완구 총리 계속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힘 실어줘서 정말로 이완구 총리가 취임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장차관이 잘못하면 내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해임 건의권을 내가 작동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한번 좀 작동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거 정말로 이완구 총리는 저 2018년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또 이완구 총리 성깔이 보통 아니라서 만약에 진짜 수 틀리면은 해임 건의권 작동하고 그 공무원들도 괜히 복지부동하고 있다가는 경을 칠 수 있구나. 그 긴장을 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완구 총리께서도 그 부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일정을 살펴봤더니 이제 청년 예술인도 만났고 그리고 우수기업 대표들도 만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한번 했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청년 예술인들 만났을 때 열정페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열정페이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수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제 오찬을 했는데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기업이야말로 애국기업이다. 다 업어드려야 될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마지막 문장이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다 업어드려야 될 분들. 뭐 그 전에 중동 갔다 와서는 뭐 하늘이 내린 메시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은 최근에 보면 조금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직설화법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업어드릴 뿐이다. 참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어떤 단어로 보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통계청 그 자료 보면 청년 실업률이 11.1%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봤을 때는 가장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김무성 대표도 지금 계속 청년들 만나러 다니는 게 그런 모습을 뭐 청년들의 실업률이 너무 많다는 거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도 사실 서비스 산업에 청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근로 투자를 많이 하면 좀 청년 실업률이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대통령이 막 요청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하두인 측면이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표현하는 측면을 딱 보면 뭐 어렵게 얘기하지도 않고 정말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사람들은 업어주고 싶다는 그 표현은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봤을 때는 아주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박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때문에 청년들 이제 일자리 많이 늘어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러면서 이제 의회와 이제 여야를 어쨌든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이 법안이 사실 이제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2012년 7월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긴 한데 이 법안에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 지원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 가지고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또 사실 며칠 전에 이제 논란이 됐던 중동에 가서 청년들 일자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해외에 이런 서비스 산업 지원하는 것,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담겨 있는 상황이어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 법안을 이제 논쟁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 법안이 지난번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의료,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당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는 4월 이제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건이라든가 의료 부분들, 이것은 이제 영리병원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잘 해결이 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청년들 어쨌든 일자리 증진에도 일정 정도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년들 이제 중동에 가서 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 어제자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김영 칼럼을 봤더니 제2의 중동붐 지금 청년 어떤 실업 사태와는 맞지 않다. 뭐 건설 인력 현장에 또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비판적인 논조로 칼럼을 썼더라고요. 예. 사실 저 그 말에 동의해요. 사실 보면 우리 중동 진출 올해가 40주년 아닙니까? 40주년인데 사실 1970년 중후반부터 80년 초중반까지 있었던 건설 위주의 어떤 중동 붐은 사실은 더 이상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중동 7박 9일 동안의 중동 방문 통해서 이야기했던 요지는 중동의 흔한 얘기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요지는 앞으로 중동도 이미 인프라는 웬만큼 갖춰주었다. 이제 중동이 필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다음에 포스트 오일 시대를 갖다 준비하고 있는 게 중동입니다. 즉 ICT. 우리가 지금 강점을 보이는 ICT하고 연결 지음은 아까 조금 전에 윤희용 센터장 말씀하셨던 그런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예전 1970년 후반, 80년 초반에 이른바 그 건설 중심, 토목 중심의 그런 어떤 중동 진출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마침 이것이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가 그 관악을이던가요? 거기 그 청년들과의 대화에 갔더니 통진당 계열의 그 학생들이 그 들고 니나가라 그 맨날 보고 친구라는 거 뭐 니나가라 하와이 하듯이 니나가라 중동 그래갖고 그런가? 그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중앙일보 그분도 이제 김영 칼럼을 썼던데 그거는 박 대통령의 제2 중동 부분의 기본 취지는 건설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ICT 중심의 그래서 우리와 중동이 서로 필요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윈윈할 수 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던 거지. 그야말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가서 우리 중동 가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왜 박 대통령이 요즘 말이 부드러워졌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년 비서실장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올 초까지 김기춘 비서실장 당시에는 무조건 규제 개혁 이 중심이니까 기억나시죠? 진돗개 같이 살점을 물어뜯고 암덩어리를 건져내고 듣기에 따라서 살벌한 말씀 중심이었는데 이병기 신임 실장 온 다음부터는 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화법이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시 도승지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도 보면 무슨 뭐 할 때 보면 주변에서 독해라는 걸 합니다. 뭐 항상 그 메시지 전달하는 것, 메시지 전달을 대통령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지 비서관들이 수석들이 메시지를 챙기고 또 연설 비서관들이 한번 첨삭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그 김기춘 비서실과 지금 이병기 비서실이 톤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거에서도 보면은 이제 유력한 그 직접 후보한테는 긍정적 메시지 또는 긍정적 정책을 발표할 때 그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게 하고 이제 부정적인 것들 어느 것들은 이제 또 변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참모진들이 하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어쨌든 규제 개혁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면서 약간 얼굴에 어쨌든 그 부드러움이라든가 지금 또 악재들이 많이 겹치게 되면서 사라질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통 강화하는 것들 긍정적 메시지 부분을 어쨌든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어떤 가려졌던 부정적으로 좀 점철되었던 최근에 그런 이미지들을 개선하는 것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완구 총리가 이런 이제 뭐 부패와의 전면전 이런 것들을 사실 악역을 맡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실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의 분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 회복 이런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번 업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말로만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분 한 분 업어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라고 말씀하실 게 한 분 정도 예전에 보면 김무성 대표가 한번 누구를 한번 업어준 적이 있었고 또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한번 업어준 적, 근데 현 부총리가 업어준 적이 있었죠. 그분들은 근데 다 덩치가 좋으시잖아요. 대통령 없기에는 사실. 아니 그 대통령이 그럼 예를 들면 좀 몸이 작은 여성 뭐 기업인을 업어주면 되죠. 좋은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천안함 5주기니까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포에 있는 해병대를 이제 찾아가서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침투해 천안함을 타격 후에 북한으로 도주했다. 그러니까 북한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오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그 2012년 선거 때도 그렇고요. 뭐 선거 포스터라든지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의도한 거겠죠, 아마도. 폭침이라는 표현하고 피폭, 폭침이 사실은 지금 뭐 맞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피폭,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침몰은 소행은 모르겠지만 침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다가 바로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바로 이제 폭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 잠수정이 왔다가 하고 타격을 하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측면이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 묘소 참배하고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야당, 제1야당이 그 종북하고 선긋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통합진보당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도를 끌어안지 않으면 이 야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맞다 하고 나가야지 아니, 맞는 걸 갖고도 계속 아니라고 뭐 비판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오주기도 됐고 이러니까 폭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처음으로 쓴 거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취임 첫날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천안함 사건을. 자, 더 털어버려야 될 게 있나요? 아니면 이제 다 그 어떻게 보면 항상 쫓아다녔던 꼬리표 같은 그런 논란들 다 이제 떼버린 겁니까? 안보 관련해서는. 정확히 떼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그렇다고 저 한마디로 떼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는 어제 문재인 대표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오게티가 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첫째는 저 말씀을 했다는 것을 이왕이면은 다른 데 보세요. 문재인 대표 또 그 전에 어느 대표도 가면은 항상 장병들 쭉 앉아 있으면 장병들 앞에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YTN 등 언론은 그거 찍습니다. 싱크 나갑니다. 생 목소리가. 만약 이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목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김시록 지금 해병대 부사령관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다고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게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는 그것을 갖다가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본인 입으로 그거 쭉 우리 늘 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장병도 쭉 하니 앉아서 저 앞에 간담회 한다고 저 식판 놓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 그러면 오히려 보면 중도 보수층에서 봤을 때도 확실하구나. 그걸 왜 우리가 김영록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하는 아쉬움이 남고, 두 번째는 그리고 저 말씀 끝에 또 무슨 얘기냐니까 보수 정권 10년 동안 안보 무능 그래갖고 뭐 긴장 사족을 달았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문재인 대표의 어법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고치셔야 될 부분이 항상 사족을 답니다. 우리가 사과할 때 예를 들어 저하고 이제 우리 이종구 앵커하고 이제 한번 싸웠어요. 그러면 제가 사나이답게 이 앵커 미안하오. 끝나야 되는데 이 앵커 미안하오. 그런데 이 앵커는 말이지.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이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원하게 국민들 보기에 시원하게 뭔가를 해명하고 털어버리려고 그러면 거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보수 정권의 안보 무능으로 천안함 뭐 연평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 자리에서 해갖고 오히려 물을 타냐 이거예요. 굳이 안보 무능 따지면 99년에 처음 우리가 99년 6월입니다만은 6월 15일 날 그때 보면 북한 1차 연평해전, 2000년 2차 연평해전 그 어느 정권에서 있었죠? 이른바 햇볕 정책. 물론 저도 그 당시에는 그쪽 그 DJP 정권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보면 북한한테 당했던 게 다 DJ 정권 시절이에요. 공격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 보수 정권의 안보 무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앞에 이야기한 부분이 오히려 희석돼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대표 말씀하실 때 보면 예를 들어 사과나 해명할 부분 딱 거기서 끝내세요. 그래야지 거기다 그런데라고 밭을 달게 되면 영어식으로 그 앞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부분의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자, 이 발언은 그 전날에 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 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안보정당의 출발이다라고 24일 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했더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바로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걸었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어쨌든 5년이라는 걸 이렇게 아까 문재인 대표 비판을 했다면 새누리당 대표도 어쨌든 다행이다라고 해줬으면은 주거니 받거니 좋았을 텐데. 아니,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앞에 그렇게 뒤에 아까 그 사족을 달지 않고 보수 정권의 운운하지 않았으면은 김무성 대표도 저 만시지사 왜 5년씩이나 걸렸느냐고 약간 좀 힐난하듯이 했겠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인정했으면은 이건 북한의 폭침이다. 북한의 폭침이다. 라고 얘기하고 딱 끝냈으면은 아마 김무성 대표도 환영한다. 이걸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권이 뭔가 뒷맛이 늘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을 주죠. 한 가지 그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당시 이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이제 천안함 침몰이라고 발언을 하고 선거 공보물도 그렇게 만드는데 일단 그걸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모두 이명박 정부 때 맞이했던 국가적 위기들이었습니다. 자, 선거 공보물도 보면은 천안함이 침몰되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침몰이라는 거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침몰됐다는 어떤 드라이한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공격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건데 3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네. 오게티도 있긴 하지만 왜 그럴까요? 뭐 안보정당 4월 재보궐선거만 노린 걸까요? 아니면은 대권 후보로서의 그런 이미지 강화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까요? 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또 진짜 저는 생각에 김무성 대표 말씀처럼 좀 늦은 거 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됨으로써 처음에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계속 한 행보들은 보면 중도를 끌어잡는 거고 조금 우클릭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클릭 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종북하고 선 끊는 모습이 가장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안보에 대한 태도 중에서 천안함을 자꾸 침몰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뭐 의식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거를 침몰이라고 표현한다면 많은 어떤 국민들이나 보수층이 그 문재인 대표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참에서 확실히 침몰이 아니고 피폭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많은 어떤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야당 대표가 이제 실세 대표가 아니고 만약에 관리형 대표였다면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들을 과감하게 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 대표이면서도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기 주자로서 어떤 지지 기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발언들, 지지층 확장을 위한 발언들을 과감하게 해나간다고 할 수 있겠고 이번에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통합진보당 해상 결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 이슈가 또 선거 쟁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계산된 행보였다 이런